부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뭐 특별하게 뭘 막 많이 막 이것저것 뒤적거리면서 찾아야 된다. 뭐 그러지는 오히려 않습니다. 그래서 뭐 고르기는 조금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이에요. 여러 개가 있는데 뭐 그래도 뭐 몇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약간 뭐 참고 문헌처럼 그냥 뭐 이야기는 따로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보고서는 나한테 잘 읽히는 거, 나는 이게 마음에 들어. 나는 이거 보니까 뭐 좀 이해 잘 되는데 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가오면 좀 이렇게 이게 되는 거 있으면 그냥 그거 보세요. 그냥 그거 그냥 편하게 그냥 보세요. 그냥 괜히 뭐 내가 이거 좋다. 그거는 별로다. 뭐 이런 이야기는 나는 안 할 테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냥 자기에게 그냥 잘 읽혀지고 나한테 이해 잘 되고 마음에 들고 하면은 이제 그거 이제 그냥 보세요. 뭐 어디든 약간 다 그렇기도 하지만은 조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이렇게 보는 것보다 하나를 일단 먼저 좀 쭉 다 보고 책을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보자. 사실은 뭐 그게 필요하지만은 그럴 수는 뭐 조금 쉽지는 않을 테니까 어쨌든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뭐 18세기 한다, 19세기 뭐 전반 낭만주의 한다 그러면 일단은 한 권을 갖다가 일단 먼저 좀 통독을 쭉 다 하면서 전체적인 이제 그 윤곽선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한번 다시 더 보면서 내용을 좀 이렇게 세세하게 파악하든지 보다가 이해 안 되다 싶으면 조금 다른 걸 찾든지 아니면은 윤곽선을 처음에 조금 자세히 잘 그렸다라고 생각되면 이제 아예 그냥 다른 거 보면서 다른 사람은 또 어떻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좀 보면서 약간 크로스 체크처럼 그렇게 교차해서 이제 읽으면은 차라리 그게 낫지. 그냥 한 부분 그냥 또 좁은 부분, 뭐 좀 상대적으로 충분히 좁은 부분을 그냥 딱 정해놓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요거 보고 요거 보고 그것보다는 좀 이렇게 먼저 넓게 이렇게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채워 나가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대략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였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18세기 두 개나 있는데 18세기 문학 전반에 대해서 발표한 거면 좋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빠지거나 뭐 조금 뭐 살짝 그냥 균형 안 맞다든지 이제는 뭐 틀린 게 있다든지 뭐 그런 거 없어요. 해가지고서는 그냥 이제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읽고 좀 준비를 좀 한 상태니까 그래도 이렇게 뭐라고 할까나 전체적으로 고르게 좀 조화 있게 해가지고서는 잘 됐어요. 그냥 지금 보면은 그냥 여러분들 약간 이제 그 예습이 조금 덜 돼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보면은 그냥 뭐 그런가 하고 여겨지지만은 뭐 그래도 보기에 균형감 있게 잘 이렇게 조화시켜 가지고서는 발표 잘 했어요. 내용 좋습니다. 뭐 텍스트 있다고 하니까 그거 이제 수정해 가지고 올려 놓으면은 나중에 리포트 쓸 때 여러분 각각 또 참고하세요. 그래요. 자, 그럼 이제 그거 좀 띄워놓고 볼까? 어차피 한 건데 프로그램지 아니고 우리가 아니지요. 그래. 뭐 통상 18세기 하면은 고전주의라고 하는 이제 요 시대의 세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이제 연도가 없어가지고서는 살짝 뭐 이제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감상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18세기 거의 제일 마지막 끄트머리쯤 부분, 뭐 마지막 한 10년 조금 더 넓힌다 하더라도 뭐 아주 맥시멈 잡아도 마지막 한 20년 채 안 되는 그 이제 시기에서 약간의 뭐라고 할까나 교량의 역할을 합니다. 넘어가는 그 시기 이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감상주의라고 하는 뭐 이제 상황일 것 같아요. 이렇게 써야 되나?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취제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취제프스키라고 하는데 원래 우크라이나 혈통이고 혁명 이전 이제 피츠버그 대학에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 혁명 벌어지고 나서 조금 있다 독일로 이제 망명해서는 독일에 오래 있다가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독일에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해서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가르치다가 이제 뭐 죽었습니다. 취제프스키라고 하는 저 사람의 영향으로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하이델베르크 베를린에 오래 있으면서 대학에서 러시아 문학을 독일 사람들 내지는 뭐 망명한 러시아 그룹 요 후손들에게 가르쳤었고, 그 다음에 전쟁이 나서는 이제 미국으로 가서는 또 이제 미국의 여러 대학들에서 가르치고 하면서 혁명 이후 서구에서 러시아 문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거의 1세대 스승과도 같은 역할을 했었던 의미 있고 비중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뭐 많은 이제 저술들 대체로 이제 썼던 책들이 자기가 이제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대학들, 미국의 대학들에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위한 교재처럼 쓰여졌던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 언어 자체는 뭐 독일어로 쓰여졌고 나중에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나온 책들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는 뭐 사실은 영어 책들이 훨씬 편하긴 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문학사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책들도 많이 남겨두고 있어요. 그래서는 뭐 우리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지만 이제 뭐 한마디로 독일과 미국에서 러시아 이제 소비에트라고 하는 이제 그 러시아 혁명 이후 이제 냉전 체제가 형성되면서 마치 그냥 적을 알아야 뭐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반공의 이데올로기처럼 러시아, 소련에 대한 학습 붐이 아주 그냥 크게 일어날 때 러시아인들은 확실히 뭔가 조금은 특이하면서도 아주 그냥 좀 남다른 민족들이지 않느냐. 그렇게 그들이 남다른 면에는 뭐 그들의 정신세계, 멘탈리티 뭐 그런 것, 특히 문학으로서 뭐 이제 마치 일종의 열쇠처럼 이제 뭐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해가지고서는 취제프스키 문학사 같은 책들은 이렇게 많이 읽혀지기도 하고 그냥 일반의 차원에서도 뭐 그러기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취제프스키가 젊을 때 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 이제 공부할 때 뭐 나중에 이제 되었겠지만은 일종의 내놓은 뭐 이론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보자고 하면은 뭐 그럴듯하다라고 여겨지는 일종의 이러한 파동곡선을 하나 그려서는 설명을 했어요. 뭐냐니까 빨간색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쓸까? 조금 많지만은 신고전주의 오늘 하게 되는 굳이 뭐 그건 아니겠지만은 이런 식의 이른바 파동곡선을 그리듯이 하면서 좁은 의미에서 보자고 하면은 뭐 문학 사조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이제 이런 큰 시대의 주된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교차되고 이른바 서로에 대해서 서로 반발하듯이 서로에 대해서 서로의 대척점을 향해 가듯이 크게 보자고 하면은 약간의 진자 운동처럼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가 유사하지만은 다시 뭐 이제 똑같지는 않은 그러나 비슷한 진영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이렇게 이제 오가는 교체되는 그러한 현상처럼 러시아 문학의 흐름, 뭐 러시아 문학사의 그러한 이제 변화 양상을 뭐 설명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는 뭐 고전주의 또는 뭐 신고전주의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뭐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문학의 규칙의 확립, 문학의 학습의 시대,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아주 선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러한 이제 흐름, 그 흐름에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는 조금은 반대되는 이제 상반되는 흐름으로 나아가는 게 낭만주의.
그다음 낭만주의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점점 상반되는 이제 저쪽 반대편 흐름으로 거슬러 올라간 게 리얼리즘. 그 리얼리즘에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는 또 점점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게 신낭만주의 내지는 또는 사실은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요 용어로서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한식이 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시문학의 뭐 사실상 내용은 신낭만주의적인 낭만주의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되풀이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신낭만주의라 말할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형식상으로 규정하는 용어는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용어를 좀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혁명 일어나고 혁명 지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위에서부터 결정되어 가지고서는 뭐 정착된 흐름으로서는 사회주의 리얼리즘. 그렇게 소비에트 시대 진행되어 나가다가 이제 소비에트 해체되고 무렵쯤에 아주 그냥 뭐 공식적인 노선으로서 확립된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한 저항, 아예 무시, 폐기에 대한 시도, 그냥 뭐 이런 건 이건 거고 이제 그냥 명백히 새로운 시대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의해서 등장한 것들이 포스트 소비에트 리얼리즘, 포스트 사회주의 리얼리즘 내지는 뭐 좀 더 정확하게 일반적인 흐름, 뭐 전 세계적인 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서는 할 수 있겠지요. 모더니즘. 뭐 이런 식의 물론 취접스키가 살았던 시대는 여기까지니까 그는 이제 요까지만 그렸어요. 자기가 이제 그 책을 쓰고 요 이제 이야기를 꺼낼 때는 자기는 이제 1920년대, 1930년대를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여기까지만 그렸는데 사실은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그렸는데 뭐 이제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나중을 보더라도 그 앞에 이제 요 파동이 여전히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생각해서는 이렇게도 뭐 이제 더려 나갈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이때는 이렇게 가는 것 같고 저때는 또 저리 가는 것 같고 뭐 저때는 또 이리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은 또 아예 그냥 저쪽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고 조금은 막연 내지는 뭐 그래도 최소한 이게 어떠한 일관된 방향선 상에서 이제 변형을 보여가면서 나아가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조금은 이제 생각들 이걸 이제 모아 본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유효한 것으로서는 가장 타당하게 여겨지는 게 취접스키의 저라는 이제 마치 그냥 곡선에서 이제 양쪽 단을 왔다 갔다 물론 이제 옛날에 그 자리에 다시 똑같이 되돌아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이제 그냥 이제 이 진영을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뭐 신고전주의 앞은 뭐 중세 문학 해가지고서 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뭐 사실 시작하는 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서는 낭만주의 뭐 1학기 문학사 1은 아마 여기서 끝날 것 같고 2학기부터서는 리얼리즘부터 시작해서는 뭐 이제 여기 정도까지는 이제 오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중세를 되게 길게 해서 그렇지 그냥 통상적으로 뭐 제가 아니라 그냥 어떤 다른 선생님들 수업이라고 하면은 그냥 중세는 그냥 거의 뭐 1주, 2주 정도로 그냥 가볍게 그냥 해버리고 18세기도 잠깐 뭐 2주 정도 맥시멈 할 테고 아마 낭만주의부터 요 정도까지 해서는 통상 이야기하는 19세기라고 하는 영역을 그냥 수업 1 하실 테고 아마 요때부터 정도 시작해가지고서는 이 정도까지 해서는 이제 20세기 해가지고서는 그냥 뭐 200년 정도의 러시아 문학사를 살펴볼 겁니다. 뭐 그렇게 하더라도 뭐 큰 문제는 당연히 없겠지만은 그래도 러시아 문학사라고 하는 게 불과 한 200년 정도만으로 끝나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느냐 해가지고서는 이제 위에서부터 좀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한 건 이제 뭐 우리 수업이라서는 뭐 그렇게 뭐 설명을 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요. 그래서는 이제 요 신고전주의 이때 지금 이제 하게 되는 탈색이 됩니다. 이제 요걸 일부러 꺼낸 이유가 요 중간에 교량의 성격으로서 존재하는 게 이게 감상주의예요. 그래서는 신고전주의에서도 낭만주의로의 이행의 과정에 있어서도 분명 중간에 하나 존재했었던 또 하나의 이제 자그마한 이제 미니 문예사조적인 그런 흐름으로서 감상주의, 센티멘탈리즘이라고 하는 것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란 이제 뭐 아주 그냥 처음에 요게 그냥 아주 극단적인 그런 이제 조금 이제 대척점을 이루듯이 하고 그 감상주의가 이제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나 수정이 가해지고 조금은 뭐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다듬어진 세련된 형태로서 제시된 게 낭만주의라고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낭만주의에서 리얼리즘으로 넘어가면 있었어도 이것도 그냥 한 번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자연파라고 하는 또 다른 흐름이 리얼리즘 앞에 또 존재합니다. 해서는 고골의 뭐 비츠르부르크 산문들, 투르게네프라고 하는 리얼리즘의 대가, 그 사람의 초기의 이러저러한 이제 뭐 러시아 농촌을 모습을 스케치한 작품들, 뭐 사냥꾼의 수기 그런 것들, 톨스토이의 젊은 톨스토이의 초기 작품들, 세바스토폴 이야기라고 하는 뭐 그러한 작품들이 자연파적인 성격의 작품에 또 들어가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여러 가지 조금씩 또 이제 나눠 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자고 하면은 얼마든지 이제 뭐 그렇게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감상주의가 18세기 말 거의 그냥 이제 낭만주의의 그냥 그 딱 문 앞에서 낭만주의로의 이행을 그냥 이렇게 결정적으로 알려주는 뭐 그런 이제 하나의 이제 꼭지처럼 작용을 합니다. 어쨌건 18세기 문학 할 때는 통상적으로 고전주의라고 하는 요 시기를 사실상 거의 뭐 가장 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감상주의는 18세기의 끝에다가 붙여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낭만주의의 시작 앞에다가 붙여가지고서는 감상주의를 조금 더 언급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야기는 합니다. 뭐 이쪽으로 붙이나 저쪽으로 붙이나 감상주의에 대해서 언급은 어디서든 뭐 다 하긴 합니다. 어쨌건 뭐 지금은 이제 그냥 감상주의가 18세기에 들어와 있는데 18세기 문학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이제 프린트 봅시다. 프린트 제가 나눠드렸던 거. 18세기 러시아 문학 학습을 통한 문학 규범의 형성이라고 나와 있지요. 가지고서는 없으면 가져가야겠습니다. 2개. 자, 이거 하나 더. 요거까지. 종류 다른 거예요, 2개가. 봅시다. 해가지고서는 18세기 러시아 문학 학습을 통한 문학 규범 형성이라고 나와 있죠. 뭐 교재 얼마나 읽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교재에 이제 오정훈 선생님 책에도 18세기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규범을 확립해가던 시기라고 하는 것에 가장 이제 뭐 핵심을 두고 있어요. 이제 그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전까지 규범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 중세문학에서는 중세문학 나름의 전통적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굳건하게 존재했었고, 그 지켜야 될 중세적 규범을 잘 따르던 것, 그게 중세문학의 큰 특징이었다고 하면은, 물론 그 중세문학의 규범, 이제 준수가 요구되었었던 중세문학의 그 규범마저도 16세기 후반, 특히 17세기에 오면서는 많이 흔들리거나 아예 그냥 새로운 규칙처럼 무엇인가 다른 것들이 생겨나거나 하면서는 이제 중세문학 자체도 큰 변화를 겪었지만은, 그렇게 중세문학 자체가 큰 변화를 겪으면서 이제 결국 중세적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완전히 퇴장할 무렵에 이제 생겨나고 도입되고 적극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서구적 가치, 그 서구적 가치들이 이른바 심지어는 서구적 가치들이 일단은 사회 공동체로서 러시아 국가 형성에 큰 이제 영향, 몫을 담당하게 되고, 그게 결국은 밑으로까지 내려오면서 문학이라고 하는 부분 영역에 있어서도 도입되고 사회의 지배적인 주된 가치로 확산되어 나가던 서구적 체계에 의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해 나가자라고 하는 원칙, 뭐 그런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문학이라고 하는 생각컨대 이제 조금은 그쪽 영역으로까지 이제 밀려 들어온 그런 이제 서구적 가치 체계라고 하는 것, 그게 결국은 규범 형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요구했고, 그렇게 강하게 요구된 규범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글을 씀에 있어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매우 필요한 분야의 규범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강하게 작용했어요. 글을 씀에 있어서 규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적용된 분야, 즉 시, 그 다음에 드라마라고 하는 조금은 특별한 양식이 미리 존재하고, 그 특별한 양식을 뚜렷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그 양식에 준해서 글을 쓰는 것이 필요했었던 분야, 그 분야가 뭐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서구적 가치는 이런 것이다. 서구적인 그러한 이제 지적 가치, 즉 이제
문예적 가치로서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이른바 작품을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가 상대적으로 뚜렷하고 선명하고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대로 따라 쓰고 있느냐 안 따라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선명하게 판별되기가 아주 쉬운 상대적인 분야가 시라고 하는 운문 영역, 그 다음에 드라마라고 하는 희곡 영역. 그래서는 그쪽에서부터서 이제 그냥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강제하기가 수월했었어요. 그래서는 이제 그냥 야 이거 봐봐 안 맞잖아 지금 한 행에 13음절 넣어야 돼. 너 지금 뭐 얼마 쓰고 있니? 16음절. 아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되지. 야 너 9음절밖에 안 쓰냐? 이게 시는 어떻게 이게 시 한 행 아직 모자라 더 써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맞다 틀리다 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내고 아직 뭔가 아니다 더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냥 더 노력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판별하기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수월했었어요. 그래서는 조금은 의도적이다 싶게 산문 영역 그리고 드라마 영역, 희곡 영역이 이제 수입되고 확산되고 습득되어 가던 서구적 뭔가 이제 다른 종류의 그런 이제 지적 가치를 문학 영역에서도 확인, 판독 작업하기가 수월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부터 먼저 발달해 나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수입되고 그 다음에 확산되어 나갔었던 서구적인 가치, 그리고 그 가치에 따라서 글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다시피 했던 사회적, 강요할 수 있었던 사회적 분위기라고 하는 것 또한 어느 정도 충분히 존재했으니, 그렇게 존재했었던 18세기 전체의 사회적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황제라고 하는 절대적 지배자, 그리고 그 절대적 지배자를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계급 구조, 그리고 단단하게 이제 결합되어서 유지 운영되어야 하는 수직적 계급 구조가 사회 전체에 이른바 퍼져나가면서는 은근하게 질서, 균형, 조화, 통합, 어떠한 원칙에 대한 준수라고 하는 크게 보아서 그러한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조금 은은하게 확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는 이렇게 쓰는 거 이거 심지어 문학에서도 꼭 따라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강하게 자리 잡아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 것들에 그냥 서로 그냥 하나가 그냥 다 앞서 나가니까 거기다 그냥 끌려 나간다라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그냥 이렇게 되니까 저걸 요구하게 되고, 저걸 요구받은 이게 또 이러다 보니까 다른 것을 또 필요로 하게 되고 해가지고서는 그냥 조금 서로 그냥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냥 이렇게 좀 계속 화학적으로 이제 맞물려 나갔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그런 시대의 문학이 바로 이제 지금 이야기하게 되는 18세기 문학, 이제 마치 고전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의 훌륭한 문학 작품들을 하나의 example 아브라제트처럼 해가지고서는 역시 후대에 지금 다시 그대로 부활시켜서 그때처럼 훌륭한 작품들, 정말 그냥 아주 전형적인 작품들, 하나의 전범, 정말 모델 케이스가 되는 작품들을 다시 써보자 라는 의미에서 고전적 전통에 충실하게 입각해서 이를 다시 재현하려 한다라는 의미에서 고전주의 클래시시즘 내지는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스 로마 시대 때의 고전주의와 다르게 후대에 다시 재현된 고전주의라는 의미에서 신고전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8세기라는 시대의 이른바 양식이었어요. 러시아가 조금 늦어서 18세기 전체가 됐고, 서유럽은 그것보다 한 반발 정도 빨라서 17세기 중후반부터 18세기 중후반 정도에 그렇게 한 러시아보다 한 50년씩 싹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전성기처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면서 18세기부터서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분명히 특징적인 하나의 이제 현상으로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학기 초에도 한두 번 이야기하고 특히 이제 조금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문학사 2 가서는 많이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쩌면은 이제 고대 러시아 문학, 중세 동슬라브 문학이라고는 이제 그 용어 규정에도 살짝 이제 뭐 힌트처럼 드러나기도 하고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 우리는 러시아 문학을 러시아만의 문학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러시아 문학 아주 유니크해. 러시아 문학은 아주 뭔가 특별해. 러시아 문학은 아주 그냥 좀 어떤 자신들만의 그런 이제 강한 개성이 있어. 라고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건 러시아 문학은 뭔가 좀 다르다라고 그냥 이러저러한 여느 문학과는 좀 다른 문학으로 우리 많이 뭐 생각하고 은근히 뭐 그냥 문학을 내가 되게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냥 뭐 그렇게 그냥 늘 들었던 것 같아요. 수업이건 어디서건 막 그냥 그렇게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맞아요. 맞습니다. 맞으면서도 또 한편으로서 저는 계속 생각하고 조금 이제 그래도 조금은 비판적으로 다시 좀 이렇게 여길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조금은 다르고 이질적이고 뭔가 개성적인 면이 매우 강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문학은 이게 그냥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유럽 문학의 일부분이에요. 특별하지가 않아요. 유럽 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 그냥 지리적 개념으로서 유럽이라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이 문화적인 가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서구 문학의 일부분으로서 러시아 문학은 존재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서구적인 그러한 정치적 환경, 서구적인 그러한 문화적 공통의 어느 정도 생활 습속, 서구적인 이제 어떠한 정신적인 보편 가치에서 출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으면 결국 그것을 러시아 문학 또한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문학은 다른 이러저러한 민족 문학으로서 영국 문학, 프랑스 문학, 독일 문학, 이탈리아 문학, 스페인 문학, 뭐 노르웨이 문학 이런 문학들과 비교해 본다고 하면은 그때는 당연히 특이합니다. 뭔가 좀 러시아 문학은 여느 범상한 유럽 제민족들의 각각 이제 국민 문학, 민족 문학과는 좀 달라요. 그러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러시아 문학은 당연히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유럽 문학의 부분이에요. 유럽 문학의 부분인데 그 후자는 조금은 도외시하고 다른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좀 틀리다라고 하는 그 점을 너무 강조하면서 러시아 문학은 뭔가 좀 달라. 어쨌건 뭔가 좀 달라. 라고서 그렇게 생각하고 은근히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건 조금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당연히 러시아 문학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그 러시아 문학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전공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아주 그냥 세밀하게 주목할 수 있게 해주지만은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하나 큰 것을 놓칠 수 있으니 결국은 서구적인 그러한 이제 보편 문학 틀에서 러시아 문학 또한 당연히 많이 해석될 수 있고 그 점에서 바라보야만이 틀리는 것처럼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다르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놓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는 러시아 문학은 언제나 조금은 뭐라고 할까요? 중간적인 점의적 영역 하에 있다라고 하는 인식 하에, 즉 이제 가장 넓은 의미에서 보편적 서구 문학의 일부분이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를 수긍한 상태에서 그러나 그렇게 보편적인 서구 문학에서 다른 여타의 개별 민족 문학들과 놓고 볼 때 러시아 문학은 당연히 그때는 조금은 많이 다르다. 조금 특이하면서도 조금 아주 개성적이고 좀 독자적인 영역을 분명히 인정받을 수 있다. 그건 맞아요. 그때 그 이제 양자가 균형 있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생각될 때 러시아 문학의 조금은 그 올바른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러시아 문학을 보편적 유럽 문학, 보편적 서구 문학 에서 함께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첫 출발이 18세기 신고전주의 문학이에요. 러시아는 이른바 서구화, 뭐 근대화, 뭔가 이질적인 환경과 이제 부딪히겠다
이질적인 환경과 조화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난 이후 받아들이기 시작한 여러저러한 자신들의 종래 전통으로 물려받은 전통적 가치와는 다른 이질적인 환경들과 접합을 시도했었던 최초의 시도가 28세기 바로 이 근대적 학습의 시기에서 이른바 이루어낸 이러저러한 뭐 문화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뭐 유산들 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는 러시아 18세기 문학을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보편적 의미에서의 서구 유럽 문학 중에서 하나로서의 러시아 문학을 인식하도록 해주는데 큰 이익이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이야기는 많이 안 합니다. 그냥 선생님들마다 다 그냥 하면서 말씀은 다 하세요. 신고전주의 문학 아까 이제 발표할 때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문학의 영향으로서 많이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낭만주의 문학 독일 문학의 영향하에서 많이 시작합니다. 맞아요. 리얼리즘 문학 영문학과 불문학의 영향하에서 많이 시작합니다. 맞아요. 상징주의 문학 모더니즘 문학 프랑스 문학의 영향하에서 많이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이야기하지만은 러시아 문학이 그들 나름 스스로의 독자적인 출발을 보여주는 곳은 사실상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정치적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작된 뭐 정치적 경향이 농후한 저 프로그램 문학 말고는 없어요. 남의 걸로부터 일단은 자극받습니다. 자극받아서 출발해요. 한번 이야기했는데 분명 남의 것으로부터 약간 이제 그냥 받아가지고서는 출발을 하는데 일단 그렇게 출발하고 난 다음에는 급속하게 자기의 상황과 결부시켜 가지고서는 자기 것처럼 빠르게 소화해내고 이내 마치 그 오리지널리티가 타인들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마치 처음부터 자기들이 또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서 결국 그 문제에 대한 해답처럼 내놓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까지 뛰어난 수준으로 금방 올라가 버립니다. 그건 러시아인들의 능력이었어요. 그런 것이었지 러시아인들이 처음부터 뭔가 아주 그냥 고민하고 처음부터 뭔가 시대에 대한 해결의 그러한 이제 출구 모색의 일환으로서 자신들 나름의 독자적인 문학 성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다 일단은 남의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영감받고 어느 정도 자극받고 뭐 그로서부터서 힌트 얻어가지고서는 시작했었어요. 하자마자 빠르게 자기 것화 했었죠. 그렇게 자기 것화하는 그건 정말 러시아인들의 능력이었을 뿐이에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러시아 문학은 보편적인 서구 문학, 보편적 유럽 문학의 틀에서 일단은 당연히 출발하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어쨌건 많은 부분들이 종래의 관점 내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것들 그냥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정도에서 받아들이기보다는 진지하게 조금은 다시 들여봐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고 강하게 언제나 주장합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는 이제 18세기 문학 규범의 형성, 뭐 이야기 조금 길었는데, 뭐 나머지는 차라리 그냥 설명이 그냥 자세하게 잘 되어 있으니까, 뭐 이걸 다시 보면서 그냥 그렇게 저렇게 막 이야기하려고 할 필요까지도 심지어 없을 것 같아요. 첫 페이지 설명, 일단은 목차 먼저 볼까요? 뭐 제일 먼저 규범 형성, 문학 규범 형성 나와 있는 거 18세기 문학 개괄 하면서는 신고전주의 문학이 18세기 문학의 어쨌건 뭐 당연히 이제 양적, 질적인 이제 뭐 핵심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이야기하고, 그렇게 신고전주의 문학 이 러시아 문학에서는 이른바 새로운 이제 양식으로 작품을 남긴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작품을 남기는 데 있어서 요구되었던 새로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시를 쓰는 양식, 드라마 작품을 이른바 쓰는 양식, 그 두 가지였어요. 그렇게 시를 쓰는 양식은 역시 뭐 이야기했던 것처럼 폴란드를 통해서 폴란드어에서 시 쓰는 방법, 슬라브인들의 시 쓰는 방법의 하나로서 폴란드인들의 시 쓰는 방법을 가져와서 조금 써보다가 이거 좀 러시아어하고 폴란드어는 당연히 안 맞고 이거 좀 안 맞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말에 맞는, 우리 러시아어에 맞는 시 쓰는 방법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18세기에 와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게 되고, 그러한 고민 끝에 이른바 오늘날까지도 이제 완연하게 규범으로 자리 잡은 시 쓰는 양식, 이른바 작시법,
이라고 하는 것이 18세기에 확립이 됩니다. 그게 확립은 결국은 미하일 로모노소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확립은 되나 로모노소프 또한 자기 혼자 처음부터 불쑥 나섰던 것은 아니었고 선배들이 있었어요. 뭐 선배들의 시행착오 거쳐가지고 로모노소프가 확정판 꺼내놓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또 다른 이제 문학 작품을 남기는 양식으로서 드라마 작품으로서 드라마 작품은 어떻게 쓴다라고 하는 거 고전주의 시대 때 뭐 프랑스로부터 직수입하다시피 한 이제 신고전주의 이른바 그리스적인 비극을 다시 쓰기 시작한 프랑스적인 비극, 프랑스의 비극을 다시 수용해서는 러시아어로서 쓰는 뭐 고양된 형태의 드라마 작품으로서 비극 쓰기, 그 다음에 곧 이어서는 희극 쓰기, 뭐 그렇게 연결되어 나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18세기 말엽즈음에 있어서는 당연히 형식이 얼마나 조금은 일단은 틀을 잡는 데서 형식은 필요했었지만 그 틀이 잡혀 나가기 시작하자 러시아 사람들은 또 이내 그렇게 잡힌 틀에 대해서 답답하게 여기고 틀이 자신들을 옥죄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잡혀진 틀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움직임들이 또 당연히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것 또한 자기들 스스로 한 것은 결코 아니에요. 비슷한 시기 조금 더 빠르게 독일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뭔가 자유로운 인간의 개성, 자유로운 인간의 성정, 그리고 그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한 낭만주의 적 움직임을 독일로부터 힌트받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역시 이것 봐. 사실 우리도 틀이 뭔가 답답하다고 느껴왔는데 답답한 틀을 거부하자라고 하는 그 움직임 자체도 유럽인들이 먼저 시작하고 있었네. 아, 잘 됐다. 우리도 계속 하자. 라고 생각하면서 틀이라고 하는 것을 이른바 규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규범 바깥에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는 다양한 다른 시도들을 용감하게 그러나 어느 정도 뭐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추정하자면 합리적으로 시작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것들이 초기 형태로서 감상주의, 그 다음에 그 감상주의를 겪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뭐라고 할까나 충분히 좀 이렇게 성숙된 형태로서 이제 꺼내놓기 시작한 것이 낭만주의. 그렇게 뭐 진화해 나갑니다. 뭐 낭만주의에서는 또 이제 낭만주의가 또 깊어질 때쯤 되면 낭만주의에 대한 반동으로서 자연파라고 하는 이제 과도 단계를 거쳐 리얼리즘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이제 뭐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 두 번째 페이지 넘겨가 보세요. 신고전주의에서는 뭐 탄생 배경, 고전주의 시대의 철학, 문학 이론 이야기 나와 있지요. 그냥 읽어보세요. 보면은 뭐 그냥 어느 정도 뭐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넘겨서는 제일 처음 시작하는 큰 덩어리. 한편 고전주의 문학 이론은 종교 대신 정치를 우위에 놓던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제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면서는 뭐 쭉 이렇게 뭐 선택되어 나오지요. 뭐 이제 나오는 게 그냥 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었던 부분들 그냥 여기 다시 재진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아, 선생님 아까 수업 시간에 했던 말 그거 그냥 비슷한 내용이 뭐 프린트에 적혀 있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 제일 한 부분 여기 이제 요거는 볼까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아놀드 하우저라고 하는 문학과 예술의 세계사라고 하는 책을 쓰는 헝가리 출신의 이제 유명한 독일어권 저술가입니다. 어쨌건 신고전주의에서 예술은 국가처럼 통일성을 가져야 했고 찾았어요. 그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그 이제 떨어져 있는 첫 번째 그 패러그래프에서 제일 끝에서 두 번째 줄. 신고전주의처럼 예술은 국가처럼 통일성을 가져야 했고 군대처럼 완벽한 형식을 갖춰야 했으며 명령처럼 정확 명료해야 됐고 일반 뭐 백성의 생활처럼 이제 요구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규칙에 종속되어 있었다. 심지어 씁시다. 장르에도 위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 즉 아까 발표하면서는 뭐 고문체, 중문체, 하문체 뭐 그런 식으로 얼핏 이야기했었지요. 들었죠? 상문체, 중문체, 하문체라고 해가지고서는 언어 자체에 대해서도 차급을 두었어요. 이제 고상한 언어 문체, 그 다음에 중간쯤 가는 문체, 뭐
하급 문체처럼 이제 했던 것처럼 고상한 언어 문체로서는 비극이라든지 인간의 감정을 아주 그냥 이렇게 드러내면서도 그 감정의 순화를 끌어낼 수 있는 말 그대로 정말 그냥 아주 그냥 상대적으로 하이어한 내용의 작품들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반대쪽에 있는 것들은 아주 뭐 조속하거나 대중적이거나 뭐 조금은 성적이거나 하는 그러저러한 이제 그냥 것들을 쓸 수 있다. 가운데 있는 것으로서는 뭐 이쪽 확실히 이제 밀어 올리기 못하고 저쪽으로 떨어뜨리기 그냥 전락시키기 못한 것들은 가운데 있는 문체로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언어의 급에 맞는 장르의 급도 정하고 있었어요. 이제 고전주의 시대 때 이제 비극 작품들은 당연히 이거는 상문체 언어로서 요구 이제 작성돼야 되는 상급 장르, 그다음에 송시라고 하는 황실, 그다음에 왕가 국가적인 경사를 칭송 찬양하는 그런 이제 칭송의 시로서 송시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상문체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읽어보게 될 폼디즌의 희극과 같은 작품들은 중문체 정도로 써야 될 것이고, 아주 그냥 이건 뭐 그냥 이거는 작품이라고 말하기도 힘든 그냥 아주 그냥 저 사회 하층 대중민들이 그냥 자기들에서 소비시키는 이러저러한 것들은 하문체로 써야 된다고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언어가 차급이 정해지는 것처럼 차등이 정해지는 것처럼 작품은 물론이거니와 장르 자체도 등급이 나누어지고 그 등급을 정확하게 지켜서는 등급을 이탈하면 안 된다. 즉 요거는 이래야 되고 저거는 저래야 되고 이거는 이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역시 규칙, 규범이라고 하는 것에 충실하게 따라야 되고, 또한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말고 요구되는 자리에 그대로 위치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할 정도로까지 문학이라고 하는 이른바 조금 무엇인가 허구를 창조해낸다라고 하는 영역에서까지 그러한 이제 뭐 상황이 강요돼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법칙은 아니지만은 당연히 그러해야 되는 것으로서 이제 요구되던 뭐 그런 상황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요. 다음 시간에는 로마노소프의 작시법 개혁과 송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성년 작품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블랙보드에다가 이제 폰 비전의 미성년이라고 하는 작품 PDF로 이제 올려뒀거든요. 우선 이제 그거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다음 시간에는 프린트물 마저 하고 그 다음에 교재하고 교재 97에서 107페이지까지 저번 시간에 읽어보세요라고 했던 부분이 있지요. 이제 설명이 거의 중첩되니까 교재는 금방 나갈 수 있어요. 나가고 그 다음에 미성년 작품 읽은 것에 대해서 한 명 한 명씩 감상을 조금씩 물어볼 겁니다. 알겠지요? 그렇게까지 하고 미성년 작품에 대해서 발표는 아마 다음 목요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